네, 저희 더 나은 춘천을 위한 본격 뒷담화쇼 이번 두 번째 시간입니다. 앞서서 저희가 행정국하고 경제관광국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요. 이번에는 나머지 국들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의정에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출자 출연기관 도시공사에 대한 건데요. 여기서 이 얘기해 볼까요? 성과지표 기준 완화를 통한 성과금 올리기, 이게 뭔가 냄새가 폴폴 올라오는데 황 의원님. 네. 그게 사실 심각했습니다. 그 성과지표를 낮게 만들어가지고 그 성과금과 그 연봉을 올려받는 수법이 나왔었는데요. 그 지방자치단체 출자 출연에 관련한 법률에 의하면은 그 출자 출연 기관의 원장들은 성과 목표를 내게 돼 있고 그 성과 목표는 세부적으로 성과 지표를 만들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1년에 한 번씩 춘천시장과 그 원장이 계약을 합니다. 거기서 제출했던 성과 지표를 평가해서 연봉과 성과금을 지급하게 되는데요. 사실 지금까지 강원정보문화진흥원이 사실 부도가 났었던 이런 상황이었었고요. 바이오 산업 같은 경우는 우리 춘천시가 바이오 선두 도시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그 오송이라든가 대구에 비해서 현저하게 떨어지는 경쟁력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발전을 하고 있지만은 예전보다 많이 발전했지만은 그럼에도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성과지표들을 인위적으로 편한 성과지표들로 만들어가지고 성과금을 무려 4배까지 이상 받을 수 있는 이러한 그 변경계약을 시장에 사인했단 말입니다. 근데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 춘천 시민이 돈이 나가는 건데, 임금이 나가는데, 이건 문제제기를 좀 했습니다. 그랬더니 얼마만큼 시정이 될지는 모르겠는데, 아마 끝까지 이 부분은 지켜볼 생각입니다, 제가. 예, 출자 출연 기관의 장은 사실은 그 맡은 바 소임의 업무를 충분 이상으로 해내고 그것에 대한 평가를 통해서 다음번에 재개하게 되느냐 이런 건데 지금은 어떤 기준선을 하향 조정을 함으로써 계속해서 그 자리를 그냥 유지해 갈 수 있도록 오히려 시에서 도와주고 있는 그런 셈이네요. 도전이 전혀 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요. 그렇습니다. 심지어는 어떤 얘기, 그 성과지표에 강원바이오산업진흥원의 원장은 춘천의 바이오 산업을 얼마만큼 잘 그 진흥시키고 육성하라고 한 자리인데 거기에 성과지표의 한 분류에서 봉사활동을 많이 한 횟수가 들어가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벌어져요. 네. 봉사단체 할 거면 제가 자원봉사센터 원장님이 내셔야 할 성과지표를 왜 바이오진흥 원장님이 내시냐. 나 골 때리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예, 적절하지 않은 지표도 문제고 하향 조정되어 있는 지표도 문제고 그러네요. 그렇습니다. 아니 뭐 이런 상황이면 우리 중에 누가 가서 원장하면서 봉사만 열심히 하면은 뭐 돈 많이 받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시장님이 사인하시면 돈 받는 거죠. 아, 이게 시장님하고 관계가 좋고 뭐 그래도 되겠네요, 그렇죠? 네. 예. 예, 이제 건설국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춘천 인구정책, 주택정책, 근본적 개선 필요. 이 제목이 좀 큰데요. 내용을 좀 요약해 주면요. 간단하게 말하면 현재 춘천시의 주택 공급률이 108%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춘천시의 도시개발 사업 그리고 민간 아파트 개발 사업으로 인해서 앞으로 건설돼야 될 2020년도에 건설돼야 될 아파트들을 다 이상 없이 건설하게 되면은 아파트 보급률이 130%까지 올라갑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골목 경제가 휘청거리게 되는데요. 지금은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그 다주택 보유자들에 대한 규제들을 하고 있지 그렇죠. 않습니까? 네. 이게 춘천에서 똑같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서울시장에 있는 그 투기꾼들이 춘천을 이제 내려와서 그 투기 대상에 삼는데 이렇게 되면은 춘천의 아파트 값은 공급률이 많아짐에도 불구하고 아파트 값이 내려가야 되는데 올라가는 겁니다. 이상한 현상이 벌어지는 거예요. 보편적인 수요와 공급 시장에 의한 균형들이 맞아가야 되는데 이게 깨져버리는 겁니다. 투기 세력들에 의해서. 심지어는 10채를 갖는 분들이 여기 가서 그 삽니다. 그럼 뭐 1억 5천짜리 아파트, 2억짜리 아파트다라고 하면은 1억만 있으면 10채를 살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전세값이 거의 매매값에 육박하다 보니까 그렇죠. 1,000만 원만 가지고 투자하면 아파트 한 채 사서 전세 주고 돌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부분들이 나중에 실제적인 수요자들이 우리 춘천 시민이 되는데 이것을 사야 할 때는 깝깝해지는 거죠. 네. 그런 문제가 첫 번째이고 두 번째로는 이런 공급 시장들이 과잉 공급됐을 때 더 이상 이제 수요가 없을 때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누군가 춘천 시민이 사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 되면은 결국은 방을 빼고 싶어도 전세금을 빼고 싶어서 이사를 가더라도 이제 거주 이전의 자유고 그냥 헌법에만 보장되어 있는 거예요. 돈이 안 빠진데 어떻게 거주 이전의 담보 자유가 잡힌 거죠, 되는 그 집에, 그렇죠? 네. 거의. 그리고 골목 경제에 관련된 파급 효과들, 건설 경기가
의 중심적인 우리 대한민국 경제 구조는 춘천시 똑같습니다. 이로써 봤을 때 춘천의 주택 공급 정책이 무너지게 된다면은 끔찍한 상황이 벌어진다. 골목 경제가 완전히 파탄납니다. 주택 인상분에 의해서 견뎌왔던 경제 정책이 완전히 무너져 버리는 거거든요. 상상하기도 싫은 그런 결과들이 나오는데 이런 것들을 춘천시가 지금 벌이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아무도 문제 제기를 안 하는 거예요. 누구 두려워하고 이것이 가져올 효과들을 염려해야 되는데 그것 신경 안 쓴다. 그냥 저기 업자들이 아파트 주니까 뭐 지금 현재 투기 세력들에서 분양이 되니까 840만 원대까지 올라가서 분양을 합니다. 평당 4, 50만 원짜리 그 부지 매입 비용을 투자해서 그거를 가지고 840만 원짜리 아파트를 만들어서 팔아내고 투기 세력은 팔아주고 그거 실수요자는 춘천시면은 그 들어가지도 못하고 그렇죠. 진짜 손가락만 빠는 이런 상황이 벌어질 예정되는데 심각한 문제로 봐야 됩니다. 아니 지금 그 주택 보급률이 108%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이제 조금 산수를 하는 좀 아는 사람들이 이제 생각을 해보면 주택 보급률 100%가 넘어가면은 집이 한 채씩 다 있어야 되잖아 우리가. 네. 근데 주위에 집 없는 사람이 너무 많아. 그렇죠. 그리고 그 중앙고속도로에서 그 왜 이제 그 춘천 들어오는 입구에 그 언덕 쭉 내려오다 보면 사실 아파트밖에 안 보여요 시내에. 더 이상 옛날의 춘천이 그러니까 아니죠. 춘천의 정체성이 뭐냐 도대체. 도시가 너무 망가지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시고, 한편에서는 이게 이제 외곽으로 계속 아파트를 늘려나가다 보니까 아니 원도심들은 지금 다 지금 비어가고. 공동화가 돼가지고, 심지어 이제 저기 중앙로에 있는 모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학생 수가 계속 줄어서 시내에 있는 학교지만 보이고 폐교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하는데, 그러니까 결국에는 왜 이렇게 아파트를 늘려가는지 이게 누구한테 도움되는 정책인지를 잘 모르겠고요. 실제로 집이 필요한 사람들, 사실 뭐 최근에는 특히 이제 매매가하고 이게 전세가가 거의 비슷해질 정도로 어떻게 보면 이게 되게 비상식적인 현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집이 필요한 사람들한테는 이거는 진짜로 좀 너무 어려운 상황이다. 아파트의 규모 자체가 사실은 넓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그런 주택이 필요한 서민이라든지 청년층 같은 경우에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일단은 그 평당 가격 자체가 올라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아파트 크기가 한 가구당 뭐 보통 크기가 우리가 생각하는 뭐 20 몇 평대 이런 것들이 아니라 새로 지어진 아파트들 보면 거의 30평 30평대. 이상의 대형 아파트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꿈꾸는 것조차도 힘든 일이 되는 거죠. 근데 되게 웃기는 거는 정말 모순인데, 그렇게 해서 이제 외곽으로 다 빠지고 나면 다시 또 원도심을 활성화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또 들어오고, 계속 악순환이 반복하고 이제 있는 반복되는 거예요. 거죠. 네, 계속 예. 반복하고 예. 있는 거죠. 이게 그냥 단순히 뭐 인구 정책, 주택 정책이 아니라 모든 것이 연결이 되어 있고, 심지어 청년 일자리하고도 연결이 되어 있죠. 그쵸. 청년들이 여기에서 편안하게 주거만 해결이 돼도 해볼 만한 것들이 많은데, 아까 말한 것처럼 뭐 과대 평수의 집에서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비용은 비싸고, 여전히 그 집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는 그야말로 그림의 떡인 격이 많고요. 이 130%가 넘게 될 주택 보급률, 앞으로 불과 한 몇 년 안에 올 뭐 장면인데요. 걱정이 정말 큽니다. 이게 네, 지금 네. 그 모든 문제가 사실은 인구 목표를 너무 이게 과도하게 과도해서. 잡아서 그렇거든요. 의원님 지금 그 도시계획 춘천시 도시계획상에 나와 있는 목표가 40만인가요? 45만. 2020년 40만 잡고 있죠. 그리고 40만 춘천시 인구를 위해서 주택이 필요하다고 역설하면서 그 논리에 지금 근거해서 아파트를 보급하고 있는 거니까. 40만이 근데 가능한가요? 이게? 저는 뭐 지역과 경쟁력 있는 도시가 40만이냐 30만 도시가 경쟁력이냐 이런 얘기들인데, 물론 도시는 자연스럽게 생태계와 같은 거라서 도시에서 물질적 재화들이 생산되고 이런 것들이 커나가면서 뭐 이런 자연스럽게 들어가는데, 지금처럼 이렇게 아파트를 때려 짓고서 들어오십시오, 늘어날 겁니다, 뭐 이런 식의 것들은 매우 곤란하다고 보는 거고요. 실제 지금 저성장 시대에 들어가면서 양극화 시대 아니겠습니까? 또 저출산 시대를 가지고 이미 학생들 숫자가 대한민국 전체가 200만이 빠지는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인구 소멸까지도 나오고 도시 소멸까지도 나오는 상황에서 130%를 했을 때 진짜 폐허가 된 춘천시의 모습을 상상하기도 싫고, 좋다 이겁니다. 그렇게 그것까지도 인정해서 다 간다면은 좋다. 아파트가 공급이 많이 공부를 많이 하니까 주택 가격이 혹시라도 내려간다는 차원에서 받아주십시오 한다 하더라도 서민들은 그걸 살 돈이 없어요. 오히려 그렇죠. 임대주택에 관련된 보급률들을 꾀하는 걸 보면은 현재 춘천시가 가지고 있는 임대주택 보급 사업들은
별로 없어요. 대부분 없고 분양주택 중심의 규모 분양사업, 주택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춘천시가 밸런스가 틀어지는 거예요. 서민들은 점점 양극화 이면서 빠져나가고 네. 임대아파트 수요를 요구하고 핵가족화돼서 맞춤형 지수를 요구하는데 춘천시는 분양 중심의 아파트 공급정책 위주로 가고 있으니 계획 인구에 관련된 오류에서부터 시작해서 실제 우리 주민들이 필요한 아파트 형태까지 주택 공급 정책에 있어서는 최동영 시장의 큰 실수, 가장 큰 실수가 뭐냐라면 전 이걸 꼽습니다. 그러니까 집이라는 것이 살기 위해 필요한 건데 살 수 없는 집을 지어놓고, 그러니까 이제 투기의 목적화돼 가고 있는 거죠. 오히려 투기를 부양하고 있는 거죠. 그쵸. 투기를. 네. 계속 부채질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게 지금 그나마 지금은 이제 인구 목표가 많이 줄었어요. 옛날 과거 한때는 50만, 네. 55만 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청사진을 좀 가진 황당한데 적이 있죠. 단순히 이게 목표가 과도하게 설정된 게 문제가 아니라 그거에 따라서 또 다른 계획들도 과도하게 세워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30만 규모로만 길을 뚫어도 되는데 이 50만 규모로 길을 뚫는다든지 뭐 이제 다른 공공 시설이나 이런 것도 과도하게 이제 뭔가 투자가 된다든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 그만큼 투자되면은 시민들 복지나 여기 써야 될 예산들이 또 그만큼 줄어드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 도시계획이나 인구 목표를 저는 적정한 규모로 세우는 게 중요하다고 보는데 이것도 치적인가요? 인구 목표를 많이 세우면 뭐 시장한테 도움이 되나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치적은 아니고요. 이제 중앙정부의 예산이 예속되어 있는 구조니까 자 우리 춘천시가 40만 인구를 만들기 위해서 이러이러한 기반시설들을 해야 되니까 예산 지원해 주십시오. 이제 그런 구실로 쓰는 겁니다, 사실은. 근데 선수들끼리는 다 아는 거예요. 30만 도시 수준에서 넘지 않을 거라는 거 알면서도 이것이 잘못됐음에도 불구하고 심지어는 의회에 이게 청취안으로 올라옵니다. 그래서 의견 청취가 올라와서 의회 심사를 하는데 이 아파트가 들어서는 도시개발이 되는 그 지역구의 의원님들한테는 상당히 선택하기 어려운 거예요. 우리 지역이 발전하는데 저 의원께서 찬성표를 안 던지시고 반대표를 행사하셨습니다. 너 나중에 4년 뒤에 재선할 수 있겠니? 뭐 이렇게 물어보시면은 깝깝해요. 그래서 의원의 생각은 이것을 해주면 안 된다는 양심을 가지고 있지만은 현실적 기표 획득에서는 그냥 침묵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점점 도시가 기형적으로 발전하고 외곽도시, 신도심 중심으로 계속 발전해 나가는 사실 신도심 중심 발전 정책, 도시 확대 정책들이 이미 미국 같은 경우는 이미 7, 80년대 다 폐기됐죠. 폐기된 정책이에요. 근데 그걸 이제 춘천시는 하고 있단 말이에요. 심지어는 어떤 도시는 콤팩트 도시라고 해서 구도심 얘기를 꺼내고 바깥의 도시에서는 그 콤팩트 시티에 반대되는 개념이 뭐죠? 그게 확장 도시죠. 이런 얘기, 도시의 확장을 얘기하면서 건설해라고 한 입으로 두 말하고 눈 가리고 앙호하는데도 이것에 대해서 문제제기하는 분들이 없어요. 아니 말씀하신 대로 진짜 예산을 많이 따오기 위한 목적으로 과도하게 목표를 설정해서 한다. 그러면 아니 국가적으로 보면 이거는 모든 지역에서 다 그 짓을 한다? 그렇죠. 예산 낭비잖아 이거는. 그렇죠. 아마 춘천만의 문제는 아닐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인구 지금 출산율이 대비로 늘어서 인구가 저절로 자연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면 결국에는 남의 지역에서 뺏어와야 된다는 그쵸. 얘기인데 네. 그러면 그 지역에서 인구가 이탈해서 나가는 것을 또 두고 보지만은 않을 거라는 거죠. 네, 뭔가 우리는 그냥 자체적으로 목표를 한 30만 정도로 정해보죠. 동의합니다. 춘천 네. 30만만 저는 최선을 다했어요. 그렇죠? 네. 네. 최선을 다한 저는 걸로 최선을 알고 다했어요. 있습니다. 네. 무려 4명의 아이를 두었기 때문에 네, 제목까지 열심히 하신 걸로. 네. 네. 어쩌면은 춘천이 사람이 살지 않는 빈집, 그러니까 유령의 집들을 갖게 되는 2020년 후에는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도 엊그저께 어느 집들이를 갔었는데 전셋집이었어요. 근데 실제 실매매가가 한 2억 5천 되는데 전세가가 2억 3천 뭐 이렇게 된다는 거죠. 상당히 비현실적이고 내 집 갖는 건 여전히 서민들한테는 먼 일이겠구나라는 그런 안타까움이 좀 오늘 들었습니다. 점심 식사 이제 오기 전에 잠깐 어떤 분들하고 이야기를 나눴는데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춘천 시장이야, 춘천 사장이야 뭐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정말 시민들이 느끼는 체감으로 느끼는 시장의 역할이 우리를 어떻게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그런 시장의 역할이 아니라 자꾸 뭔가를 팔고 뭔가를 짓고 이런 걸 하는 사장으로 비춰진다라는 얘기들도 하시더라고요. 그러게요. 이 얘기는 안 하려고 했는데 하면 안 되는데 나 진짜 뭐 하세요? 예, 지르고 아까 다음번에 잘리면 되잖아요. 그렇죠? 지르고 잘리자고요. 이거는
믿거나 말거나 그리고 또 의심에 관련되고 그냥 저의 개인적인 그 상상일 수도 있다라는 거를 분명히 염두에 두고 말씀드리는 건데 춘천의 모 D아파트 같은 경우가 원가 할 때 60만 원, 70만 원 정도 되는 땅을 샀어요. 아파트 개발 업체가. 그리고 지금 현재 춘천시에서 벌어지고 있는 건축들이 한 300만 원, 380만 원대 건축비가 수요가 돼요, 평당. 그러면은 원가 따져도 한 450만 원 정도 수준의 원가가 들어갔다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까지 뭐 제세 공과금이나 은행 대출 이자까지 하면 500만 원 정도 잡는다고 그러면 나머지 한 2, 300만 원의 차액이 발생을 하는데요. 막대한 그 이득이 나는 그런 아파트 개발 사업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것에 관련해서 과연 이 막대한 개발 이득이 업자 혼자 가져갔을까? 난 그것에 대해서 진짜 한 번은 우리가 의심해보고 생각해봐야 되지 않나라는 걸 어떤 의미에서 싶어요. 합리적인 의심들이 중요한 단서가 되기도 하죠. 우리가 그럼요. 뭔가 아마 즐겁게 화목하게 화평하게 나눈 것이 있지 않을까라는 의심들을 하게 되는 정황들이 있죠. 이 흔히 뭔가 좀 말하는 그 잡혔으면 좋겠습니다. 콩고물이라는 거죠. 자, 좋습니다. 뭐 지금 각 건건마다 2박 3일, 3박 3일 뭐 놓고 얘기를 해도 그냥 파고 파도 또 나올 얘기들입니다. 이거는 아마 대표적인 예산 낭비 사례로 지적이 된 것 같습니다. 시립도서관 신설 공사할 때 설계 변경으로 예산이 낭비됐다. 그 9월 9일 날 이제 개관을 해요. 지금 석사동 쪽에 새로 이제 시립도서관 짓고 있고 어린이 이게 전용 도서관, 장난감 도서관도 들어온다 그래서 시에서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는데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 여기 이제 그 공사하는 과정에 예산이 좀 낭비됐다는 게 지적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보통 이제 설계 변경 통해서 예산이 증액되는 일이 사실 비일비재한데요. 그 공사비가 이제 여기도 당초 80억이었는데 설계 변경 때문에 100억으로 늘었다. 그러니까 20억이 늘어난 거고 이게 뭐 진입도로 이제 변경, 내외부 인테리어 하는 이제 그 변경하는 과정에 늘어났다는 얘기인데 공무원 답변은 이래요. 결국에는 다른 부분에서 20억 줄였기 때문에 총 사업비는 똑같아서 낭비 아니다. 아니 그러면 다른 부분에서 20억 줄일 수 있었잖아. 그러면 여기서 20억 낭비 안 했으면 20억 줄이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얘기하는 논리 자체가 좀 말이 안 되고 설계를 처음부터 제대로 했으면 낭비 안 될 수 있는 예산인데 낭비가 된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그러니까 뭐 이런 경우에는 이미 100억을 쓰기로 했는데 눈 가리고 아웅으로 80억만 낸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설계를 왜 처음부터 제대로 못할까? 라는 생각이 이제 저는 많이 들었고 아마 적극적으로 설계를 제대로 안 했겠죠. 소극적으로 못한 게 아니라. 아니면 일부러 그랬나? 뭐 이런 생각까지. 우리 생각 나중에 좀 더 챙겨주려고 일부러 그랬나? 뭐 그렇죠. 그런 건 아니겠지만. 아니기를. 아니기를. 다음은 이거야말로 사실은 이제 춘천의 또 다른 어떤 춘천 앞으로 도시계획, 이게 또 다른 청사진이 될 아주 중요한 부지이기도 하죠. 춘천 그 캠페이지 부지 활용 방안에 대한 시민을 수렴해야 된다는 얘기인데요. 이 얘기는 워낙 길기 때문에 이번에는 짤막하게만 소개를 하고 다음번 기회에 우리가 좀 깊이 있게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황 의원님 얘기해 주시죠. 그 캠프페이지 부지 활용 춘천의 100년대계를 꿈꾸는 계획할 수 있는 소중한 춘천의 자산이다. 그리고 이제 최동용 시장이 1,700억을 투자하고 연간 관리비가 200억 정도 들어가는 청사진을 우리에게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추진하고 밀어붙이는데요. 사실 이 문제는 그 1,700억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을 만들기 위해서 사실 춘천의 자산을 일부 팔아야만이 할 수 있는 그러한 청사진입니다. 결국은 또다시 춘천의 그 소중한 땅, 진짜 금싸라기 땅을 그 일부 돈 많은 그 업자들에게 판매해주고 그들에게 경제적인 상업적 이득을 주면서 나머지 부분들을 우리가 가지고 먹고 사는 이러한 형태가 되는데 멋있게 공원 졌는데 그것에 관련된 혜택들은 그 상업자들이 다 가져갈 거 아닙니까? 그럼 상당히 큰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오히려 미국의 그 센트럴파크를 저희들이 모범을 삼고 있는데 36년 걸렸다고 제가 얘기했습니다. 뭐 일부 새누리당 의원, 한국당이네요. 죄송합니다. 한 30년 정도 걸렸는데 왜 6년을 늘리냐고 저한테 뭐 지적질을 좀 하시는데 그 미국의 공원법이 생기기 전에 또 생겼던 이유가 센트럴파크를 짓기 위해서 공원법을 만든 겁니다. 미국의 역사를 보면. 그것까지 고민을 하고 최초의 설계 의지부터 하면 36년이 맞는 거 제가 대해서 얘기 드리고 하여튼 단시간 내에 성과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야 될 공원이 아닙니다. 그리고 자연경관이 뛰어나고 이런 부분들이 조화롭게 어우러지려면은 사실
그것에 대한 투자들은 굉장히 오랜 시간 끊임없이 시민의 힘으로 투자해야 된다고 보고, 그렇다면 이 문제는 우리가 지금 4명이나 또 여기서 다 논의될 수 있는 그런 성질은 아니고요. 이것과 관련한 진지한 토론을 저는 별도로 우리 방송국에서 한번 마련해 주시면은 이거 가지고 한번 빡시게 한번 제대로 한번 해봅시다. 예. 그 예. 부분 한 가지만 부탁드리면,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제 부탁이라고 치면은, 그게 이제 1,700억 원을 들여서 그 오염되었던, 폐쇄되었던 그곳이 정말 춘천의 뭔가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그런 공원으로 복원이 된다라고 하면 정말 좋은 일인데, 이게 유지비, 관리비만 연간 200억이라는 초기 계획에서 그 발표를 봤을 때는 정말 너무 황당했었어요. 공원을 만들어서 200억씩이나 들여서 매월 20억을 들여서 관리를 하겠다는 이야기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도 조금 짚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시민사회단체하고도 협의해서 네. 진행하는 거 뭐 진행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있죠. 예, 그- 부장님 소개하시죠. 예, 이거 10월에 이제 저희가 시민총회식으로 한번 네. 공원을 어떻게 만들 건지 일종의 이제 원칙과 방향에 대해서 시민들이 좀 얘기 나누는 시민총회를 캠페이지 현장에서 네. 진행을 한번 해볼 생각이고요. 한마디만 덧붙이자면 우리 행정 시스템 중에 되게 잘못된 것 중에 하나가, 아니 뭐 정책을 추진할 때 당사자한테 얘기를 듣지 않고 엉뚱한 데 가서 얘기를 듣는 거예요. 예를 들면 집에서 우리 애가 뭘 원하는 게 있어서 애한테 너는 뭘 해줬으면 좋겠니라고 엄마 아빠가 물어봐야 되는데 옆집에 가서 물어보는 거야, 엉뚱하게. 옆집 아저씨한테, 옆집 아줌마한테. 옆집 애도 아니고 심지어. 우리 애가 이런 걸 원하는데 저기 아저씨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이런 거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시민들이 이용할 공원이면 시민들한테 물어봐야지, 왜 그거를 춘천에 살지도 않는 이 용역업체라는 또는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틀을 다 짜놓고 우리는 거기에 따라서 그냥 형식적으로 의견만 내야 되는 건지, 이거 너무 잘못된 행정이다. 이거 캠페이지 문제뿐만이 아니라 너무 곳곳에서 이제 그런 일들이 모든 벌어지는 많은 거예요. 행정에서 그거는 고려해야 될 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그랬다면 캠페이지 이건 너무 중요한 문제니까 그렇게 하지 말자. 좀 시민들 의견을 좀 듣자라는 제안을 저희는 계속 하고 있는데, 이게 무슨 소기의 경일기처럼 이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정말 그렇게 큰 돈을 또 들여가면서 유지를 해야 되는 건데, 이론과 가설이 본질보다 위에 있으면 안 되거든요. 그리고 사실은 이가 캠페이지를 찾아오는 것도 되게 네. 오랜 시간이 걸렸고 상당한 투쟁이 걸려서 찾아왔고요. 기왕에 들어올고 이것이 무엇인가의 혹은 누군가의 성과가 돼야 된다 그러면 어떤 당대 시장의 성과가 아니라 춘천 시민들이 함께 그 역사를 가져가는 성과여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뭐 말씀하신 라운드 테이블이든 뭐 시민 민회든 뭐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계속해서 논의가 촉발되는 다양한 장들이 있어야겠다. 그것 없이 어떠한 전문가에 의한 판단들로 결정되어서는 안 된다는 게 우리 결이죠. 시장님이 이제 계속 지금 소통 행정을 강조하시는데, 네. 이게 캠페이지 문제만 놓고 보면 시민들하고 소통이 아니라 용역업체하고 소통을 얘기하시는 건가? 말하자면 아까 옆집 아저씨하고 소통하는 거죠, 이 문제를. 그러니까 누가 저기 시장님 귀에 무슨 뭐 귀마개를 꽂아놨는지 아무리 얘기를 해도 듣질 않아요. 네. 귀마개를 좀 빼셨으면 좋겠고, 아니면 우리가 가서 아니 저도 일방통행. 저도 그 얘기는 네. 우리 최동용 시장 소통 달인이라고 소통 행정을 얘기하는데, 지난번에도 그 행복발전위원회 분들을 네. 한 100여 명을 모아놓고 이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사실 듣는 자리거든요, 그 자리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듣는 자리고, 자문기구 역할이 그런 건데, 그분들 한 100명 모아놓고 나와서 볼멘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오더니 관광산업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했고 저렇게 했고 한 30분 쭉 하더니 먼저 가셨다는 거예요. 그럼 소통하자고 했던 나왔던 분들은 뭐 어떡하라고. 나는 당신의 의견에 대해서 이의 있습니다 또는 다른 생각을 이야기해야 되는데, 자기 할 말만 쫙 해놓고 빠져버리는 게 이게 무슨 소통인가라는 얘기를 꼭 드리고 싶고, 캠페인 문제는 제가 꼭 하나 드리고 싶은 게, 진짜 달콤한 엿이 먹고 싶었어요. 저도 어렸을 때인데. 근데 엿장사들 돌아다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 엿이 먹고 싶다고 집에 있는 솥단지 팔아가지고 엿 바꿔 먹는 짓이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난 캠프 페이지 개발에 그 자원을 마련하는 부분에 대해서 엿 먹고 싶다고 집에 솥 팔아가지고 엿 사 먹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은 엿이어야 돼요. 이거는 달콤한 엿. 아니 이거 시장이 그러면 시민들한테 지금 연맥이고 있는 건가요? 그렇죠. 엿 먹여드리려고 소 파는 거죠. 이거는 좀 막아야 되겠다. 이건 해서는 안 된다. 저는 이가 분명하게 얘기드리고 엿을 싶어요. 못 먹을 것 같은데. 그 소통의 문제에서 정말 그 문득 들었던 거는 그거예요. 나오셔서
와서 우리랑 뭐 시민들하고 같이 닭갈비 네. 먹는 게 소통은 사실 아니거든요. 그렇죠. 네. 네. 와서 같이 막 닭갈비 볶아서 먹고 근데 그렇게 오해하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소통의 가장 기본은 경청이거든요. 시민들이 하는 이야기들을 들어줄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네. 하나 지금 보태면 아니, 귀가 간지러우실 것 같군요. 경청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듣고 마는 거는 저는 의미가 없다고 봐요. 맞죠. 그건 예. 진정한 소통이 아니라 들은 얘기를 반영을 해야죠. 그렇죠. 네, 어떻게 피드백이 그리고 올 어떻게 것인가? 반영이 됐다는 네. 걸 얘기를 해줘야죠, 네. 시민들한테. 네. 아니 뭐 듣는 것만 할 거면은 여기 저기 우리도 뭐 시장 하지 뭐. 뭐 듣는 다 거- 청력이 좋으시잖아요, 그렇죠? 잘 듣는 사람 시작하는 게 차라리 나아요. 자기 얘기만 하는 사람 하는 것보다 듣는 분이 시작하는 게 차라리 그거보다 좀 한 단계 위가 아닌가. 저는. 네. 저희는 차선이 아니라 최선의 그분이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보다 나은 게 아니라 정말 좋은 분이 오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자, 건설국 얘기는 이 정도로 하고요. 못한 얘기는 다음번 기회를 잡도록 하고요. 복지환경국에서 이건 좀 재미있는 이야기였던 것 같습니다. 보일러 때문에 대기오염 측정치가 높아졌다. 예. 요새 그 미세먼지 문제 너무 심각하죠. 예. 네. 다들 요새는 그 어플리케이션이 잘 돼 있어서 저도 여기 깔고 있거든요. 네. 특히 이제 집에 어린애들이 있다 보니까 미세먼지 심한 곳 철에는 아침마다 이거를 확인을 해요. 그래서 나쁨, 뭐 매우 나쁨 이렇게 외출 안 뜨면은 하고. 자제하고 뭐 이러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시민들이 측정치를 되게 지금 신뢰하고 있는데 그렇죠. 춘천에 측정소가 몇 개 있는지 혹시 아세요? 진행자님? 제가 자꾸 저한테 물으시면 예, 안 물을게요. 네. 혹시 몇 개 있는지 아세요? 측정소. 죄송합니다. 저도 그거 몰라요. 예, 측정소가 2개 있습니다. 네. 예, 중앙로에 하나 있고 네. 석사동에 그 119 안전센터라는 데 옥상에 하나가 네. 있는데 문제는 아마 모 언론에 춘천이 대기오염 너무 심각하다는 이제 문제 제기가 있었나 나왔었죠. 봐요. 네. 공무원이 그거를 해명하는 과정에 석사동 119 안전센터 옥상에 그 설치한 측정소 같은 경우에 센터에서 사용하는 그 경유 보일러가 있는데 여기서 나오는 열 때문에 측정치가 지금 높아진 거다. 그래서 언론에서 이거를 일종의 이제 잘못 보도한 것처럼 해명을 한 거예요. 이거 무슨 그런 건가요? 고등어 많이 구워서 뭐 그런 거. 삼겹살 많이 먹고. 아니 시민들은 맨날 그 측정치 보고서 뭔가 실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중요하게 결정을 하는데 경유 보일러 때문에 수치가 높아지고 낮아지고 했다? 아니 그럼 진짜 그 수치를 측정하는 장소로 옮기던가 그러니까요. 조금 더 명확하게 잴 수 있는 대로 그게 그런 아니라 얘기도 있었어요. 춘천의 숯불 닭갈비 때문에 뭐 이런 얘기도. 아 닭갈비집들 좀 비상이 공동 책임을 그러니까 져야겠네요. 이제 공무원은 네. 그거를 언론에서 이걸 잘못 보도한 거다를 해명을 하는 하는 과정에서. 과정이었는데 어떻게 보면 자기 덫에 걸린 거야 이게. 그러네요. 지금. 해명을 네. 하는 과정에 경유 보일러 때문에. 실제로 미세먼지가 이렇게 나쁜 게 나쁜 게 아니라 아니다. 춘천 좋다. 경유 보일러가 잘못해서. 네, 참 옹색하네요. 뭐 어쩌란 얘기야. 네, 우리 입장에선 정말 어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측정소를 그러면 당장 옮기든지 그리고 측정소가 지금 2군데밖에 없는 게 좀 너무 적다라는 그렇죠. 얘기들이 계속 춘천에, 있어요. 네. 공간이 상당히 넓은데요. 그래서 이거를 좀 다양한 측정소를 곳에. 확대를 하든지 수치 같은 경우에도 좀 시민들이 그냥 일상적으로 볼 수 있는데 곳곳에 좀 어떤 뭐 볼 수 있는 뭔가 시설을 설치해 사실은 주든지. 위험을 개인이 감당하게 만들어 놓은 사회잖아요. 이 국가적인 차원에서 그 위험을 줄여가는 물론 노력도 있지만 우리가 스스로가 지켜야 되는 그런 그 긴박함 속에 있는데 측정 자체도 믿을 수가 없고 측정하는 뭐 이렇게 장소도 불안정하다. 이거 좀 문제가 있는 것 같네요. 그 교통 표지판 중에 제일 황당한 표지판이 뭔지 아세요? 저는 지나가다 항상 느끼는 건데 낙석주의. 아, 저도 그거 네. 공감해요. 네. 그러니까 돌이 언제 떨어질지 몰라. 가는 사람은 그냥 조심해야 돼요. 그렇죠. 빨리 지나가서. 아니 근데 돌이 안 떨어지게 근본적으로 뭐 방지망을 해주든지 해야 되잖아. 근데 네가 조심하라는 거거든요. 알아서 하세요죠. 미세먼지도 똑같은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국가에서 이게 그 기준치를 정해놓고 야 오늘은 이렇게 높다. 나쁘니까 조심하세요. 오늘은 낮다. 근데 미세먼지가 발생 안 하게 해줘야죠, 사실은. 뭐 원인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있고. 춘천이 왜 이렇게 미세먼지 수치가 높게 높을까? 나오는지 뭐 이렇게 감론을박들이 있어요. 뭐 차량이 지형의 많다, 지형의 아니면 문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네. 그 네. 높은 산에 올라가서 보면 정말 빼곡한 아파트들 때문에 바람이 이동할 수 있는 통로가 부족한 것도 사실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모든 게 사실 연결되어 있는 것 같아요. 빼곡한 아파트는 과잉 주택 문제로도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거창한 계획을 하기 전에 그러면 측정소 옆에 설치되어 있는 경유 보일러부터 좀 철거를 해라. 당장. 네, 당장. 네, 좋습니다. 자, 이것도 연결될 수 있는 얘기예요. 열심히 분리수거해도 소각 매립되는 폐비닐 어쩌면 좋은가 뭐 이런 내용이에요.
분리수거 더 진짜 열심히 하는데 이게 무슨 얘기죠? 김혜경 기자 열심히 하시죠. 저는 보통 어떻게 하세요, 분리수거를? 저는 일단은 종이 뭐 따로 모으고 종이. 플라스틱 따로 모으고 어. 그 빵봉지나 이런 비닐도 저는 비닐에다 따로 모아요. 비닐끼리. 비닐 따로 종류도 또 모았어요. 다양하잖아요. 네. 폐비닐도 있고 그렇죠. 그냥 네. 재활용이 되는 그렇게 비닐. 따로 모으죠. 음식 쓰레기 뭐 따로 분리하고. 저도 분리수거를 되게 철저히 하는 편인데 비닐을 보통은 따로 수거를 하거든요. 아파트 단지도 그렇고 개인 가정주택도 그게 있어요. 그렇고. 분리되어 있어요. 그 비닐은 어디 통이 그쵸? 네. 아니 근데 시민들은 아무리 이게 분리수거를 열심히 해도 이거를 그냥 갖다 태우거나 묻어버린다 그러면 어떠실 것 같아요? 제 수거로 오면 되게 갑자기 화가 나죠. 근데 실제로 그런다는데? 아니 왜요? 춘천시가? 어머. 근데 그 비닐 태우면 그 뭐지? 다이옥신 나오고 이런. 그래서 또 이 문제가 나오나요? 저기 그 보일러 때문에 연결될 계급 수도 높아는 있겠죠. 예, 서로가 연결돼 있는 것 같은데. 네. 언론에도 그냥 한번 보도가 됐었어요, 이 문제는 네, 사실. 네. 우리 아무리 노력해도 결과적으로 가는 곳은 소각장이더라, 뭐 매립장이더라 이런 거예요. 그리고 저희 시민연대 사무실에도 사실 최근에 제보가 한번 있었고 직접 그 업무를 하시는 분들이 이 문제다. 이거 분리수거 아무리 열심히 시민들이 해봐야 우리 여기 소각장에 오면 다 태우는데 다 묻어버리는데 이거는 좀 문제가 있다. 시민들한테는 분리수거 열심히 해야 됩니다라고 얘기하면서 한편으로 분리수거한 거를 제대로 재활용을 안 한다? 의원님 이거 좀 시정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시정해야 되는 건 맞는데 솔직하게 제가 이제 네. 청소행정과 쪽이나 업자들의 이해관계에 들어가서 볼게요. 우리 그 스티로폼 있지 않습니까? 네, 네, 네. 그게 굉장히 사회적 문제고 환경 문제로 심각해요. 근데 그쵸. 이게 1톤이면 얼마 될 것 같아요? 가벼운 게 1톤이면 상당한 부피는 상당할 것 부피는 같아요. 어마어마하게 네, 차지하는데 네. 톤수는 얼마 안 나가요. 그쵸, 그리고 그쵸. 처리 단가를 뭘로 할까요? 톤수로 합니다. 부피로 하는 게 아니라. 거기는 그렇게 되겠네요. 네. 자, 그럼 춘천에 들어오는 이 그 비닐 그리고 그 스티로폼 이런 부분들이 어마어마한 양이 들어오지만은 이거를 처리하는 비용은 엄청난 비용이 들어요. 근데 쉽게 어렸을 때 생각하면 그 스티로폼 본드 만들지 돼지 본드 만들지 않습니까? 시발가 넣어가지고 그렇게 넣어서 본드로 재활용하고 재생하고 이런 방법이 있는데 그만큼 저 처리 비용이 본드 만드는 만큼 비용이 크게 나오지 들어갑니다. 않는다. 쌀 때 근데 우리 폐기물 처리 비용은 생활쓰레기 비용은 굉장히 저단가로 돼 있어요. 아마 20리터짜리 4,700원인가 한 10장 살 거예요, 한 장에. 그리고 음식물 쓰레기 거의 비슷한 원리예요. 근데 단가가 현실화가 돼야 돼요. 맞아요. 쓰레기 분리수거가 제대로 되고 하려고 그러면 단가가 단가가 돼야 현실화돼야 돼요. 그것에 대한 처리 비용도 명확하게 담보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처리하는 비용이 더 나오니까 그냥 태우는 겁니다. 그래서 뭐 재생에너지를 만드는 것보다 그냥 소각하는 게 편하니까 그렇게 하는 것처럼 우리가 비용이 들어서 재생할 수 있는 것들은 재생할 수 있도록 하는 거 이런 사회적인 합의도 좀 동시에 필요하긴 해요. 중앙정부가 좀 해줘야 돼요. 네. 환경재산 부담금을 지금 경유차 이런 데만 부과하고 있는데 이 폐비닐 업자들, 스티로폼 만드는 업자들한테도 분명하게 포장업체들, 그쵸? 그것에 대한 그 처리 비용을 원천 징수 받아야 돼요. 그리고 그것에 대한 꼼꼼하게 정부가 관리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해요. 네, 뭐 중요한 지적인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 뭐 요거는 우리가 가볍게 논의만 얘기만 해주실까요? 취약계층 지원 사업 사업비 편성에 대해서 문제 제기했었다는데요. 요거는 유 국장님이 좀 얘기해 주시죠. 지금 뭐 노숙인들이나 저소득층, 취약계층들 지원하는 여러 가지 이제 사업들 시행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사업비 편성 자체가 계속 축소되다 보니까 이런 지원 사업들이 실제로 목표대로 제대로 진행이 안 되고 있다라는 이제 지적이 이번에 좀 있었고요. 그래서 제대로 좀 사업이 진행될 수 있게 사업비 편성을 해야 된다라는 뭐 지적이. 요거는 업무의 본질로 돌아가서 그렇게 하라는 이제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 그거 하나만 하고. 네. 그 생색내기 그 행정의 전형이에요, 저게. 맞아요. 농업 분야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춘천시도 이런 분야에 보조금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춘천시도 이러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요, 100만 원입니다. 가지수는 상당히 많은데. 네. 예. 구색은 쫙 해놨어요. 근데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리고 먹어도 부족해. 누구 한 사람 좀 끝인 만족시킬 거예요. 하지만 수가 없죠. 예. 춘천시의 행정 지표로 봤을 때는 춘천시는 이 사업을 분명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철저하게 이게 관료 중심의 행정들이 이런 문제가 벌어지는데 실수요 중심으로 보는 게 아니라 성과나 형식적인 중심으로 바라보면은 우리 시민들 취약계층들은 맨날 손가락만 빨아야 되는 거죠. 뭔가 어떻게 보면 그쵸. 뭐라고 그럴까요? 혹세무민 한다고 할까요? 그런 저희를 게 이제 전형입니다. 뭐 저게. 속이고 있는 거죠. 조삼모사 하듯이 그럼요, 예. 눈앞에 하고 있구나라는 것만. 예. 그래서 정말 시민이 똑똑해지지 않으면 안 되겠다. 이번 시간을 통해서 제가 계속 느끼고 있는 거는요. 우리가 똑똑해지지 않으면 안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똑똑한 선택을 해야지 다음번에 이런 걸 알고도 우리도 과거와 같은 선택을 하면 이건 사실은 우리 책임이 되는 거죠. 네, 예. 네. 자, 이제 뭐 마지막 섹터입니다. 농업기술센터인데 우리 이 부분을만 얘기해 볼까요? 농수산물 도내시장 농협이 좌지우지한다. 예, 이거 좀 얘기해 보시죠. 그 춘천에 이제 농수산물 도매시장이 있습니다. 우두동에 있고요. 아시겠지만 이게 목적은 그 관내에서 생산되는 농산물들 좀 팔아주자, 잘 팔아주자. 그쵸. 지역 농업 활성화에도 기여해보자. 이제 이런 목적인데 실제로 목적대로 운영이 안 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 농협에서 이제 이 그 사업을 지금 맡고 있는데요. 하청을 준다는 거예요. 근데 하청 업체가 농산물들을 실제로 어디서 가져오냐? 가락동, 구리시장, 구리 도매시장. 지역 농산물이 아니란 얘기네요. 네. 앞으로. 그럼 왜 도대체 그 세금 들여서 이 그 농수산물 도매시장을 운영을 해야 되는 건지 뭐 이제 이런 문제 지적이 있었고요. 네. 그래서 이제 농협이 좀 너무 이제 그 좌지우지하고 있는 거 아니냐는 문제 지적이 좀 있었는데 혹시 의원님 이거 추가로 좀 저는 우리 춘천시가 로컬 푸드에 관련돼서 지금 이제 공공급식 중심으로 하고 있는데 실수요 중심으로 바꿔주는 부분들이 전반적인 농산물을 거쳐서 시행되어야 되고 또 그 과정에서 농산물들이 유통 단계를 축소해서 농민들에게 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이러한 부분들까지 궁극적으로 완성해 가야 되는데 과연 저 농산물 도매시장을 통해서 그것이 가능한 구조인가? 사실 완주 같은 경우 로컬 푸드의 사례를 보면은 가격 결정에 관련된 부분도 농민이 직접 하고 그리고 로컬 푸드 직매장에 납품했을 때도 그 납품 그 수수료를 10% 떼요. 근데 춘천시 같은 경우 지금 15%를 떼고 있습니다. 예. 그럼 유통단계 축소로 또 농업 소득을 올려주려고 했는데 저기서도 뛰는 돈이 만만치가 않아요. 그리고 오히려 춘천시 농산물을 수입해서 뛰는 것보다는 서울에서 내려온 농산물들을 여기다 뿌려버리는 훨씬 더 뭐 이러한 형태로 가고 있다면 저거 할 필요 없는 거예요. 저건요. 그만둬야 되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아마 그것도 있고 이것과 관련해서 유승족자 요즘에 추진하고 있는 거 있죠. 로컬푸드 직매장이랑 이게 그 로컬푸드 지원센터 이제 지금 춘천시에서 지원센터. 역점 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이제 농협 관련해서 조금 논란이 있어요. 그러니까 시에서는 이게 농협에 전적으로 이제 그 위탁 주는 방식으로 지금 가려고 하는데 이 센터의 되게 중요한 부분은 이게 공적으로 운영을 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익에 얽매이지 않고 정말 지역농업 발전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운영을 해야 되는데 농협이 과연 그럴까? 지금까지 농협이 보여왔던 행태를 보면 과연 그럴까? 그리고 이제 그 한편에선 지금 학교에서 급식을 직접 담당하고 계시는 영양사분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은 이거 영업이익이 안 나면은 어디서 사실 비용을 줄일 거냐 농협이 식재료에서 줄일 거다 분명히. 그렇죠. 그러면 오히려 급식의 질이 더 떨어지는 거 아니냐라는 이제 염려들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시에서 직영하는 형태로 가야 된다. 그러니까 뭐 유통의 일부분을 농협이 담당할 수는 있겠죠. 근데 거기 전적으로 어떤 권한을 주는 방식으로 가서는 지금 로컬푸드 지원센터가 하려고 하는 어떤 정책적인 목표나 이런 거를 달성하기가 어렵다라는 우려들이 있고요. 그게 결국에는 지금 도매시장에서 제기되는 어떤 농협이 보이고 있는 행태의 문제하고도 저는 좀 연결된다고 봐요. 네, 지역 그리고 근본적으로는 과연 춘천시에 이게 농업 관련된 또는 농촌 관련된 정책이 있나? 라는 실제 고민을 그런 의지가 있나? 저는 행정사무감사 기간 내내 좀 하게 됐어요, 사실. 그러게요. 춘천에서 이제 농지 또 농업을 하시는 분들이 상당하고 사실은 뭐 귀촌 기항 이런 식으로 해서 농업을 하시려는 분들도 많은데 그런 분들의 어떤 푸른 꿈들이 사실은 제대로 실현되지 못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농협이라는 거대 자본을 앞세운 조직체가 그 앞에 또 시하고 결탁을 하면서 네, 잠깐 저희가 한호흡 쉬어가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